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네. 네. 최근에 중국 국경 단동에서 뭐 중국 공안이 북한의 뭐 무역상을 체포했는데 예. 현금만 뭐 53억이 나왔다. 이거 몰수했다. 이런 얘기가. 말이에요. 네. 뭐 하여간 그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널리 알리려는 그런 행동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그 미국하고 경제 전략 대화 할 때도 미국이 상당히 그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중국을 대했는데 중국이 적어도 북한이 그 핵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뭐 국제사회에 이제 보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평소 같으면은 반발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뭐랄까요? 그 미국 그렇죠.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가 글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들은 거가 중국의 경제가 그 뭐 북한만이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중국도 여러모로 그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심지어는 그냥 일본식으로 이렇게 경제가 오랜 장기간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과거에는 많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위기,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와서 뭐 붕괴라는 말도 쓰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간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대거든요. 특히 그 유럽, 특히 런던 같은 데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많이 그런 식으로 네. 보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컬랩스의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게 이제 그 미국이 6월 1일 날이죠. 북한을 이제 뭐 하여간 무슨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말할 때 그런 식으로 이 금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어떤 회사도 미국하고 거래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 모습을 걸어놨는데 그거를 미국 그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이 목표가 북한이냐 중국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미국이 뭐 양쪽 다라고 보는 게 되겠죠.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그런 그 조치가 조금 요새는 그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에 이제 이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북한이 중국이 그 북한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지 이건 뭐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중국의 경제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IMF를 겪고 뭐 한국은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다만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지경까지 가느냐, 파산이 되는 것이죠. 그거가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중국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뭐 제가 그 책에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이 중국이란 나라는 예외적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그 일반적인 법칙에 지배가 되지 않은 채로 뭐 60년 70년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했던 것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식 성장 모델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수명이 다 했다. 중국식 성장 모델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박정희식 성장 모델은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박정희식 성장 모델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국가 발전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죠. 1차 5개년 계획, 2차, 2차, 3차 뭐 해갖고 그냥 쭉 나가는데 그거는 진짜 자본주의는 아니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진짜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 자유화가 돼야 되는데 바로 중국도 거기에 지금 도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아직도 이걸 틀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화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자유화를 시킬 수 없는 거가 그렇게 되면 권력이 위태로워지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는 지방 정부나 지방 공기업의 빚은 통계로조차 잡히지 않는다는 얼마 건데. 빚이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돈 꿔준 것들이 다 부실인데 그거를 가만둬도 은행이 죽으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은행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돈이 뭐 중국 GDP보다도 더 많은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식으로 빚을 정부가 돈을 찍어서 갚아주면은 뭐 어떤 그 신문 예측으로는 중국 GDP가 30%쯤 그냥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지금 중국이 한 뭐 10억 정도 치는 모양이던데 30% 내려가면 7억 되면 미국은 17억이거든요. 네. 격차가 뭐 훨씬 더 벌어지고 지금 그런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그리고 작년 무렵에 이제 상하이 그 주식 시장이 뭐 그냥 30, 40%씩 막 하루에 막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중국 정부가 막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았는데 그때 그 미국의 분석가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중국의 정부는 주식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쓰고 그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나 진짜 힘은 그런 힘이 아니다. 주식 시장 이런 것을 관할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중국 그때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주요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그럼 사람들이 놀래서 갖다 팔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은 팔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항제철, 포항제철, 삼성, 뭐 현대 이런 거 팔 수 없다라고 못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자산권 행사를 중국이 제한한 거지. 그때 중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이게 우리 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주의 겉모양이 있지만은 속으로는 그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정부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들이 이제 그 불안하고 놀라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국가가 끌고 가는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속도가 빠릅니다. 성장 속도가. 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그런 이 상황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듭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 두 번의 그 아주 대수술 홍역을 겪었는데 하나가 그 6.29 선언 1989년에 그 민주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개인 소득이 있게 되면은 중산층이 커집니다. 중산층이 사회의 그 주도 세력이 되면은 민주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넥타이 부대들이 데모하러 나오는 겁니다. 네. 바로 6.29가 그런 거거든요. 그랬죠. 중국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갈 수 있느냐? 중국은 영원히 공산당이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중국이 6.29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9 선언은 정치의 민주화를 가져왔지만은 그것이 그 경제의 진짜 그 자유화라든가 이것까지는 초래를 못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남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가 구조조정당한 것이 IMF입니다. 네. IMF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왜 한국의 회사들은 비행기도 만들고 바늘도 만드느냐는 그거예요. 미국이 이제 항의한 거가.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지 이게 그냥 다 만들고 막 이런 거가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컴퓨터 선전을 그 대우가 리딩 엣지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선전하는데 네. 이 컴퓨터 뒤에는 자동차 회사가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보면은 미국이 볼 때는 자유주의 원칙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중국이 그 우리가 당했던 IMF 이런 거 이 두 가지를 성공적으로 한국은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더 진짜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더 한 단계 근접을 했는데 중국이 그냥 적어도 대한민국이 겪은 정도 고통을 겪고서 다 생존해서 서바이브하고 넘어갈까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의문이 있는 그런 얘기죠. 지난주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도 꽤 화제를 보았습니다. 그 아주 재미있는 칼럼이고 상당히 그 강력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 중국이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중국의 부상이 이제 그 와서 멈춘 시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네. 내용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제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힘이 강한 나라는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이 바로 우리 이웃 나라니까 그 중국의 힘의 그 변동에 대해서 영향을 뭐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힘의 변동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부상하지 않을 건데 부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그리고 부상할 건데 망한다고 생각해도 특히 안 되죠. 두 가지가 다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전 개인 소견입니다. 네. 중국이 우리가 그 대한민국 언론이 많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 황금빛은 아니에요. 황금빛 아니고 그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꽤 됐습니다. G2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말이라는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미국은 G2라는 용어가 거의 뭐 그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G2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용어를 뭐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질 않습니다. 왜? 미국이 나 혼자 G1이고 중국은 G2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도 G2라는 말을 안 씁니다. G2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그 거기에 응당하는 책임감이 생기게 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엔 회비를 미국이 한 뭐 20% 이상 내는데 중국이 그 다음 내야지 G2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네, 국제 분담금. 뭐 네. 분담금 유엔 그 회비를 일본이 뭐 10% 조금 더 내는 거로 알려져 있고 독일이 거의 한 10% 가까이 네. 내고 그리고 3국이 40%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 독일하고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내는데 중국이 G2임을 자임하고 그 G2라는 말을 이렇게 크게 하면은 그런 그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G2라는 말을 그냥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뭐 이디옴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냥 항상 입에 달고 쓰는 말. 그러다 보니까 이 과대평가하게 되는 네. 것이죠. 그 문제도 좀 문제점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 짜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김순덕 칼럼이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 같아요.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는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콕 집어서 네.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거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그분이 국방장관 출신에다가 그 사성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가 기대하는 거가 있죠. 그런 분이 거기 가면은 기대하는 부분이 그 안보 문제, 북한 핵 문제, 그 사드 배치 같은 문제 이런 거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는 뭐 그런 비판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비판에 네. 상당 부분 그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장관에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말하자면 애로사항이 뭐였느냐. 그렇죠. 뭐 그랬더니 유커 관광객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개발을 막거나 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뭐 저지시키거나 이런 건 결국 하나도 그렇죠.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가 우리가 기대했던 업무가 이제 그 대사로 가서 참 그 장관급보다 더 높은 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에. 그래서 그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또 뭐 사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정말 그러니까 고위 그러니까 그 정책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이 폴리틱스, 로우 폴리틱스 그러는데 그 국가 안보 문제를 하이 폴리틱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 하이 폴리틱스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관광객 대사가 네.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관광객 문제였다라는 것을 들은 그 기자가 참 그렇다라고 이게 쓴 것 같아요. 뭐 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집에서 53억 현금이 나왔다. 뭐 금괴도 나왔다. 단동 지역이었고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거 저는 뭐 정확하지 못한데 제가 이렇게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그 돈도 실제하고 차이가 난다는 그 말도 있고 더 많다는 겁니까? 실제는 더 많대요. 근데 네. 발표한 건 그만큼인데 그 나머지 액수는
증발한 돈인데 누가 가져간 돈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고 문제인데 네. 뭐 중국이 가져갔어도 안 되고 북한 사람이 네. 뭐 배달 사고를 내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은 얘기는 뭐 이거 근거는 내가 말할 수가 참 곤란한데. 아니 소문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인터넷 방송의 또 강점입니다. 네. 예, 그 뭐 그냥 자 소문입니다. 네. 뭐 우리 어려운 얘기들 나오면 또 뭐 이거저거 네.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뭐 네. 전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거 미국이 가르쳐줘서 잡았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 미국이 네. 미국이 저거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다는 말도 있고. 미국이 그렇게 정보를 줬다면 그렇죠. 그 정보를 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체제 네. 그 업무에 동참하느냐를 확인해 보려는 작업일 수 있겠죠. 예. 하여간 그 보면은 이건 뭐 첩보의 세계니까 네. 이 첩보의 세계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실패한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네. 성공한 첩보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죠. 첩보에 관련된 모든 얘기는 다 실패 사례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미국이 가끔 가다가 그 북한에서 무기 실은 배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은 그 가르쳐 줍니다. 저거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잡으면은 뭐 무기 싣고 뭐 이런 거 들키기도 하고 그러죠. 중국도 미국의 정보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네요. 그 뭐 미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별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그 큰 자산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뭐 우리 산업혁명 시대 때는 증기기관 네.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죠. 그리고 뭐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 네. 그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전쟁하면 이기는데 그게 지금 거의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핵군축 회담을 하는데 소련 측 대표들이 미국한테 우리가 몇 발이나 가지고 있냐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 정보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자기네도 네. 소련의 핵폭탄이 몇 발인지 모르는데 네. 미국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고서 이제 서로 그 회의가 이제 쉬고 그러면은 전부 자기 나라에 뭐 그걸 타전을 하잖아요. 예, 소련은 그냥 타자기 옛날 타자기 딱딱딱딱 하는 거로 하고 네. 미국은 컴퓨터로 하고. 네. 이거 거기서 게임이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그 러시아 사람들이 했다는 걸 그건 뭐 제가 책에서 읽은 일화입니다. 네. 그 정도로 그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정보력입니다. 사실은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화도 또 재미있는 일화인데 중국의 지금 중국 대통령은 아니죠 주석이죠. 주석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보잉 747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잉 747 타죠. 근데 그 옛날에 중국이 그 미국 보잉사에다가 그 대통령 전용기, 그러니까 뭐 주석 전용기를 부탁을 했더니 미국이 뭐 이때다 하고서 그 비행기 전체를 도청시설로 그냥 네. 뭐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무지하게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이 뭐 그러면 다른 나라 비행기 사라는 식으로 네. 이렇게 배짱을 튀겠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이 정보 수집 네. 그 손자도 얘기했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인데 네. 그러려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아까 그 소련에서 타이핑한 얘기 하시니까 옛날에 남북회담 판문점에서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걸린 게 북한 측이 그걸 개성까지 가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오느라고 이게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그게 이제 뭐 그 상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슨 걸 가지고 뭘 하느냐 보면 네. 알죠. 무슨 기계를 쓰고 있는지 보면은. 그리고 오늘 이제 소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소문 하나. 이건 언젠가 베나 TV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한국 모 은행의 지점. 예. 네, 여기에 2천만 달러인지 2억 달러인지 북한 자금이 들어와 있다. 이게 장성택 자금인데 장성택이 처형되고 나서 숙청되고 나서 말하자면은 그 찾을 사람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장성택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숙청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그 모은행, 예, 예. 모은행의 그 중국 베이징 지점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거기서는 아니 계약대로 이 당사자가 여기 이 사인한 당사자가 오면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한에서는 그 돈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 제가 저한테 이 소문을 전달해 준 분한테 그러면 장성택은 왜 한국계 은행에 돈을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한 얘기네. 미국계 은행에 넣으면은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으니까 뺏기는 거고 중국계 은행에 넣으면은 자금의 흐름이 너무나 드러나 버리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한국이다. 예, 한국계 은행이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장성택이 아마 친한파로 몰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네. 제목은 친중이었습니다. 친중.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돼 있었죠. 네. 그 북한에서 하는 그 얘기는. 근데 저는 그래서 장성택에 대한 소위 그 북한에서 그 사형 판결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역으로 북한 사회의 실상이 상당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말하자면은 뭐 50매덕 혹은 뭐 70매덕이 나왔다는 그렇죠. 소문도 있다는 거죠. 네. 중국 돈으로 2천만 원? 뭐 그 정도가 이제 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일 리는 없고 그렇겠죠. 중국 북한의 개인이 최고층일 텐데 이거를 체포를 하고 아예 이게 요미우리 신문인가에서 이제 특종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난 겁니다. 일본에. 그렇군요. 뭐 지금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북한을 압박을 하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아주 계속 다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들어가든 파산을 하든 사회적 압력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 이렇게 그 미국 그 인터넷 자료들 쭉 뒤지다 보니까 제가 그걸 미스하고 있었던 건데 4월 말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미국 기자가 지금 그 시진핑이 지금 남진하해에서 저러는 거가 진짜 어떤 그 영토적인 야욕, 강대국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국내적으로 무지하게 그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국제 정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 뭐 다이버셔너리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 시진핑이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데 그것이 미국이 그냥 너무 반응이 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길을 터주라고 그 논문은 써 있습니다. 길을 터주고 그 페이스 세이빙 그 얼굴 체면을 좀 세워주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뺄 수 있는 그런 거를 미국이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논문을 보고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게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내부 위기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이 깔아놓은 그런 구조화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덤비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덤빈다는 거는 그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 그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중국의 경제적인 위기를 뭐 바라거나 기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그 얘기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조지 소로스가 중국의 경제는 붕괴를 그러니까 이제 하드 랜딩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I'm not expecting it. 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I'm watching it. 나는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벌써 이미 많은 데로 빠져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면서 나는 중국 경제의 몰락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인하는 지금 것이다.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네, 거죠. 예, 단언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중국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다면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 자체 내의 문제 때문에 북한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그 이제 거 우리 학자들끼리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중국이 자기 코가 석자가 되면은 그게 우리한테는 통일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어. 북한을 서지칼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경제 위기로 휘청거리고 중국은 천안문 사태로 정신이 없고 바로 그 무렵이었죠. 네, 일본은 장기 불황에서 그렇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시기여서 참 돌이켜보면 그때만한 적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맞아요. 만났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상당히 자주 만난 그 기자 한 분은 또 들은 얘기인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오랫동안 자기는 전쟁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폭격하겠다는 걸 사실은 뭐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었죠. 네. 근데 그거를 전쟁을 막은 올바른 행동이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돌아가시기 아주 가까운 시점에 그게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대요. 네. 그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좀 후회로 남는다라는 그때가 사실은 또 하나의 절호의 찬스였죠. 네. 뭐 좋은 찬스 놓쳤습니다만 다른 좋은 찬스가 곧 이제 뭐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지금 보면은 뭐 우리한테 결코 이렇게 깝깝하지만은 않은 네. 그런 찬스가 또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북한이 뭐 스스로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자기도 이제 문제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구조적으로 우리한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파산이냐, 몰락이냐, 혹은 장기 불황이냐. 네. 이 셋 중에 하나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회복이 되거나 우리가 그 지난 한 10년 동안 중국이 힘차게 나가는 그런 예측은 사실은 지금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